하나의 현상에 따른 그냥 결과일 뿐이지, 에나 숏을 했을 때 반대 포지션이 뭐였냐면 1번 주식의 롱입니다. 이미 시장은 사실 연준이 하는 행보보다도 더 많이 앞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27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셨던 문스타 인베스트먼트의 문장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그 시장, 그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께 드리는 질문이 여러 과거의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넘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 계속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상황을. 저는 사실은 좀 지금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클상에는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은 시적으로 보면 지금은 경기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가 상당히 디커플링이 심해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 경제가 이제 블락킹 되더라도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 원래 2023년도가 됐을 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사실은 침체 사이클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시에도 보면 연준은 좀 금리를 올리면서 제약적인 금리 상황을 유지했지만 재무부 옐런 장관께서 재무발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2023년도에 재정 적자 규모가 과거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 시점하고 비슷할 정도로 재정 지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사실 2023년도 그렇게 경기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발 유동성 공급 자체가 지금까지 경제를 이렇게 상당히 이제 붐업을 했고, 올해도 사실은 경제를 붐업하고 있고, 전에도 보면 아틀란트 GDP가 나왔었는데 수치가 2.91%로 불과 며칠보다도 0.01%가 지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2.9%의 경제가 뭐 경기 침체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걸로 보면 안 될 거로 보습니다. 네. 그 경기 침체 관련해서 연준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라든가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온 건 없는 거죠, 현재?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연준의 그 FOMC의 그 의사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매월마다 이제 점도표를 냈을 때 프로젝션 머티리얼이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빠르게 금리 인하라는 스케줄을 가지, 그 문구를 보면 사실 경기 침체보다는 다소 이제 경기 고용조차가 좀 좋았다가 좀 둔화되는 시점,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정도의 코멘트 내용이지 경기를 우려하는 내용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그 금리 인상할 때도 실기한 것처럼 네. 이거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실기한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연준에 대한 질책성 네. 그런 멘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건 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네. 국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노이즈죠. 네. 이건 일단은 노이즈다. 네. 그냥 지금 대부분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확한 팩터를 봐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은 그 팩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 드린 거면, 저희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 경기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하고 자산시장 어땠습니까? 그때 뭐 폭발을 했죠. 그럼 그 폭발을 하게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뭐 아무래도 유동성 엄청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네. 이런 것들로 인한 거였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기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유동성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로 조절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QE, QT를 하더라도 양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이게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연준만 유동성은 사실은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 어디서 유동성이 왔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양쪽에 보면 엔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유를 하면 오른쪽을 제가 이제 FOMC, 그 페드, 미 연준의 엔진이라고 보면 유동성 엔진이라고 보면 이 좌측은 재무부발 유동성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의 정책은 투명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무부는 사실은 투명하지가 사실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FOMC가 어떻고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연준 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실은 한국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도 다 알죠. 좀 세세하게 좀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옐런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재무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금을 어떤 형태로 조달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재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축구를 봤을 때 수비수가 자기가 맡은 공격수를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비수가 공격수를 보지 않고 미드필드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사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재정 정책, 네. 그 재정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또 유동성 공급인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증시가 계속 좋았던 상황이라고 보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엔캐리,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서 네. 그 엄청나게 또 한 축을 공급을 했던 일본 그 자금이 네.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긴축이 또 글로벌리 퍼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이 급락 상황이 온 거이기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미스언더스탠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다 잘못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 그 시장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이슈, 네. 이것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그 걱정들에 대해서? 그거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냥 현상이고 하나의 현상에 따른 그냥 결과일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무부를 봐야 돼요.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엔캐리 관련돼서 자금이 얼마 되는지 추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추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엔캐리라고 해서 우리가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자국의 금리가 낮으니까 엔화를 바꿔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하고 있는 거를 엔캐리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요. 그 일례로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를 샀었잖아요. 그러면 그 워렌 버핏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일본 주식을 샀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안 것은 일본 엔화를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일본에 투자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 자본에서 보면 발행 표시 화폐 중에서 엔화로 발행하는 그 본드를 사무라이 본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이번에 일본에서 투자 들어갔던 그 주식 자금은 그 일본 자금을 일본에서 발행을 해서 저리로 발행을 해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떤 그 페이오프가 나오냐면 나는 달러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들고 간 게 아니고 일본에서 엔화를 돈을 빌렸으니까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투자 수익에서 이자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왔던 프라핏에 대해서 내가 돈을 들고 왔을 때 엔화하고 달러의 환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체 규모에서는 사실은 그 환율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또 소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들은 또 달러를 가지고 와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보험사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미국 국채 살 때도 사실은 엔화를 들고 와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일본 엔화가 160엔까지 갔을 때 연간으로 달러당 엔화를 해지하는 비용이 거의 7%에서 7.8%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제가 여기 나왔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저를 찾는 게 모르는 이야기를 하겠고 그게 맞고 그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초대돼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풀면 제가 이제 7월 17일 날 제가 이제 MTN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장마 기간에 거쳐서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가격 조정도 있을 것 같고 조정 기간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축소는 뭐냐면 연준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준은 금리도 5.5%에 그다음에 QT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을 사실은 제약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2023년도 랠리를 했을 때도 재무부가 많이 재정 지출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바로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부양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 그 대선이 지금 불과 4개월도 안 남아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대선 전 3개월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집권당은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왜 옐런이 어떻게 보면 자사골 하는 형태로 재무부가 유동성을 줄이는 모습을 왜 보였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번에 그런 어떤 유동성을 축소하는 재무부에서 옐런이 네. 그러한 어떤 행위가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네.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제가 조금 이따 풀고요. 그러면 일단 그 의도가 있었을 거고, 그럼 그 의도가 있을 때 우리 항상 생각하면 저희가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각 계절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그 루틴의 생활의 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겨울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제가 올 때 엄청 더웠는데 이 여름에 파카를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금융 관련돼서 자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 상황을 좀 보면 네.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모든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와 운영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규칙의 가장 제일 규칙은 금리거든요.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부터 투자 수익에 다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자산 시장의 포지션이 형성이 되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헤지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레포가 됐던 은행이 됐던 자금을 추가적으로 더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데 얘네들은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롱숏을 포지션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엔화 숏, 그 다음에 엔화와 반대되어 있는 오스트리아 달러에 대한 롱, 그 다음에 미국 페소화에 대한 롱, 그 다음에 빅테크가 좋았으니까 빅테크 롱, 그 다음에 반도체 롱,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좀 덜어졌으니까 미국 소비주는 숏, 뭐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숏을 했을 때 반대 포지션이 뭐였냐면 일본 주식의 롱입니다. 그럼 되게 재미있었던 걸 보면 지난주 원료를 보면 엔화가 급격하게 강하게 돌아서면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이틀 동안 20%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은 투자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 쉽게 말해서 숏스퀴즈가 발생되는 현상. 그러니까 강제로 팔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왜냐하면 엔화를 약하게 봤던 사람이 과도하게 숏을 쳤잖아요. 네. 그럼 그 청산을 하면 반대적인 포지션에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금융시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 기준 내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투자했던 자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방향성 투자를 했을 때 롱을 했던 자산은 엄청나게 비싸 있고 숏을 쳤던 자산은 엄청나게 싸져 있는 딱 상태였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뭐 몇몇 분들은 인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인계 상황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일전에 보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생은 그걸 뭐 인계 상황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투자 시장은 하나의 새로 그들만의 어떤 시장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한 시장이고 그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쏠림이 돼 있으면 그게 바로 리스크 상황입니다. 네. 딱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7월 17일 날 고점을 치기 전에 그 직전에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6월 CPI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6월 CPI가 발표가 됐을 때 헤드라인 수치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가가 이제 안 잡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심을 했었는데 헤드라인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디스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수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비스 수치에서 자가 주거 비용인 OER 수치가 드디어 좀 빠졌어요. 그게 계속 골치 아팠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CPI 지수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대표님도 집이 있으신데 지금 사시는 집 임대하시면 얼마 받으시겠어요? 물어보면 비싸게 부르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OER 임대 관련된 지수는 통상 렌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후행해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렌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비율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이제 슬로우하게 다운을 하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7월 그 둘째 주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7월 한 10 며칠이겠죠. 10 네. 며칠 때 이제 CPI 지수가 나오면서 확인하니까 시장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연준이 물가를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다. 왜냐하면 시장은 파월의 코멘트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이미 올해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폭 반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계속 열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경기 둔화도 생각보다 빨리 진행은 안 됐고 그 다음에 물가도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계속 후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생각하고 6번 인하하는 걸 반영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금리는 인하를 안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시장은 사실 연준이 하는 행보보다도 더 많이 앞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자산시장 가격에 다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60%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는 AI 관련된 빅테크지만 M7이라고 하는 종목 중심으로만 상승이 됐고 S&P 500에서도 보면 493개의 종목들은 사실은 상승이 없고 하락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빅테크 중심의 이제 대형 종목만 상승을 했고 그 외 종목은 사실은 이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고 하지만 헤지펀드는 집중 투자 포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딱 상황에서는 그들은 이미 배가 부른 거거든요. 배가 부른데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바뀌어가는 체제가 또 금리 체제에서 자산이라든가 자금 조달 형태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재무부의 옐런 장관이 자금을 푸는 거라든가 조달한 방식을 조금만 딱 틀어버려도 시장은 발전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네. 공화당에서 엄청난 보고서를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 누리신 장관과 그 다음에 누리신 장관의 그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그 노비니 교수가 공동 보고서를 발행해서 옐런을 엄청나게 깠거든요. 그 옐런 너가 단기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장기채에 공급하는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단기채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금리를 1% 떨어뜨렸던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분은 엄청난 석학이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기술자로서 역할을 좀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추첨해야 되잖아요. 그게 있는 거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얘가 제약적으로 연준이 해왔으면 재무부가 그런 걸 하고 이분들은 일주일마다 계속 만나면 식사를 하시거든요. 다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동성이 살짝 빠질 때는 연준이 그 빠지는 폭을 메워주면 사실은 발작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7월 달에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어저께 일본의 그 BOJ의 부총리께서 시장이 불안정하면 금리를 안 올리겠다 말씀하시면서 일본 시장이 되게 안정화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7월 30일 날 BOJ에서 이제 BOJ 총재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일본의 금리를 0.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사실 너무 오버하셨는데, 그렇죠. 오버하셨는데 그분이 미국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BOJ는 정부의 컨트롤을 받거든요. 독립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일본이 그렇게 그 테이퍼링 수치도 줄이고 기준금리도 사실은 15pp를 읽었거든요. 기존에 얘네들은 밴드가 0%에서 0.1%면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0.05%인데 네. 0.25로 올렸다는 거는 뭐냐면 한 번에 0.2를 올린 겁니다. 몇 배를 올린 거죠? 그럼 5배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1989년도에 일본 BOJ가 실수하는 바람에 일본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폭이 5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번 한 번만에 5배 올렸잖아요. 그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옐런 장관이 아무런 코멘트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 이미 사전적으로 교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번에는 보면 일본이 그 엔화의 약세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했을 때 옐런 장관께서 비난을 서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왜 그렇게 안 하셨냐 보면 뭔가 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을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당시에 보면 일본 엔화가 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BOJ가 정치권 기시다가 일본 엔화가 약하면서 자꾸 지지율이 너무 바닥을 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시다가 정권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BOJ가 어떻게 보면 정권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엔화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BOJ가 할 수 있는 거는 총알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총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미국채를 또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수급상으로 팔게 되면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입을 사실 좀 해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되게 똑똑하고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BOJ의 잔고가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잔고가 예를 들어서 1조 엔 정도 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에 썼다. 그럼 남아있는 걸 보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하면 아 끝까지 몰아서 그냥 계속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이 판에 계속 방어할 수 있는 돈이 또 있다. 하려면 또 국채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저는 좀 고려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옐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의 상승이 아니고 국채 금리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일을 봐서 옐런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갑자기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 쪽으로 수요가 확 몰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10년짜리가 순간 3.6%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오기 전 확인해 보니까 4%를 다시 넘었었는데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또 우리가 뭘 보냐면 미국의 채권 발행 스케줄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보면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제 네. 어젠가요? 그제 별로 실적이 좀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테일이 3bp가 나도 테일인데 생각해보십시오. 그 4%가 넘는 게 3.6이면 bp로 치면 50pp 가까이 떨어지잖아요. 3bp 테일이 그게 비싸게 발행한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발행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거래되는 시장 금리랑 순발행하는 금리랑 차이를 보는데 소위 말해서 3%라면 테일 리스크라고 말하거든요. 채권 발행했을 때 그 평가했을 때 D-라고 평가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달 비용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은 눈치를 채니까 또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진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계좌가 녹아갈 겁니다.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엄청난 버블 붕괴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손절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또 그리고 빠르게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럼 금리 떨어지겠네. 그리고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채권을 사야 돼. 근데 채권을 사신 분들은 이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런 판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사실 계좌가 녹아갑니다. 아마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국에 투자 가시면 SK하이닉스가 뭐 20몇만 원 했던 게 불과 지금 최근에 16만원까지 떨어지면 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루에 변동폭이 6% 이러니까 그렇죠.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사야 되는 타이밍이냐? 그건 경기 침체랑 관계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의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하게 되면 이 변동성을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은 금리가 변동하는 시기에서 기존의 유동성을 공급했던 재무부의 유동성 공급이 좀 주춤해져 버렸고 그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들은 본질을 보기보다 나왔던 현상들만 본다는 거죠. 근데 그 현상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 몸이 저는 아픕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증상인 거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제라도 안 되면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해 보십시오. 해야지 원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투자를 하는 사람,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이 싼 것만큼 최고의 호재가 없거든요. 네. 가격이 비싼 것만큼 최고의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황은 뭐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 네. 소위 버블 쏠림이 났던 빅테크 중심의 가격이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고 기업이 돈을 벌면 계속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올랐다고 하면 그렇죠. 과도하게 좀 매수가 쏠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좀 비쌌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엔화도 162엔까지 떨어졌을 때 속도가 되게 빨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과도하게 저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해치펀드들의 투자를 하기 위한 과도한 매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돌아와서 봤을 때 그들은 왜 변화를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기존에 있는 형태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얘네들이 뭐 자금 조달을 했을 때 기존의 비용 구조에서 빌리고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아비트라이즈가 날 수 있는 형태를 짰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금리 변화가 일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면 자산시장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과도하게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복잡하게 우리 대표님은 신용 매수를 세게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뭐 신용 20조 4천억, 5천억 이적에서 지금 17조 그 정도 한 3조가 날라갔잖아요. 신용.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적정하게 투자를 한다고 쳐도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쳐도 구조가 변화가 되면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거죠. 그 현상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변동성이 심하면서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빠르게 자기의 그 손실이 났으면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회에 돈을 버는 거고 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녹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안해가 팔았는데 빠르게 주식이 오르니까 또 뒤늦게 사고 오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전이 어제 말고 그 전날 그다음 그 전전날 미국 시장 보면 상승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채권도 지금 안전자산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3.7에나 3.6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 4% 넘었거든요. 그렇죠. 채권이 이 정도 올랐다는 거는 채권 손실이 거의 한 40% 발생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세계 자산 시장에 어떤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온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건 무슨 일일까 생각했던 일본의 증시가 하루에 막 10%, 12%가 빠지는 일들은
결국 그 헤지펀드들의 그 엔화, 숏 이것을 숏피즈 엔화 숏, 일본 주식 롱 음, 이거의 롱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청산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예. 네.